자, 막대 먹은 형의 시는 여자 만무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거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아, 이게 여자 만무방이구나. 자, 그 다음 전형적 인물은 전형성을 나타낸다고 해서 아까 지금 질문하셨을 때 대답인데요. 자, 뭐 다른 건 볼 거 없고요. 75쪽으로 가볼게요. 75쪽. 거기에 보면 이제 무정의 이형식은 긍정적 개화지식인의 전형, 3대의 조상우는 부정적 개화지식인의 전형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여기는 그 다음에 전위적 인물 나오는데, 자, 76페이지. 이 전위적 인물은 말 그대로 아까도 말씀했지만 앞서 나가는 인물이라고, 전위 예술 기억하라고 그랬잖아요. 전위 예술. 네, 앞서 나가는 인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용어가 어려우면 공부하는 방법, 쉬운 방법이 뭐냐면 이 말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로 바꿔놔요.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 안 하신다니까. 그냥 막 쭉쭉쭉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전위적 인물이 뭐야? 그러면 전위적 인물이야. 그러면 안 된다고요. 알겠죠? 앞서 나가는 인물이다. 그 밑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막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방법이 이제 조금 감이 오죠. 그 개념을 알고 그 밑에는 여러분 읽어보면 돼요. 제가 여기서 막 하나하나 뭐 다 읽을 수는 없잖아요. 시간 관계상. 아시겠죠? 아, 앞서 나간 인물인가 보다. 이렇게. 자, 인물 연구의 실례로 가서 77쪽. 오늘 3장까지는 딱 끝내겠습니다. 그 제가 조금 늦게 왔어도 다 끝내면 뭐 2챕터 끝내는 거예요, 오늘. 자, 인물 연구의 실례인데요. 자, 우리 소설의 더블 캐릭터, 인간의 욕망과 일상의 분열이란 말 나오죠. 더블 캐릭터, 두 가지의 캐릭터가 있다는 걸 써놨어요. 넘어가보세요. 그래서 이게 뭔 소리냐면 압도적인 리더십을 가진 통치자는 독재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압도적인 히틀러 같은 사람이 압도적인 막 리더십을 가졌지만 엄청나게 유대인을 학살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 77, 78쪽에 나오잖아요. 그걸 이야기 써놓은 거예요. 또 무한한 희생을 보여주는 양육자는 과잉보호형의 존재가 되기 쉽다는 거예요. 그렇게 써놓은 겁니다. 뭐 어려운 이야기 아니죠. 그런 내용으로 쭉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결국 선과 악이 있다. 자, 이게 참 재밌는, 이거 가지고도 또 이야기할 게 참 많은데요. 제가 몇 가지만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킬 박사 하이드. 지킬 박사 하이드는 들어보셨어요? 네, 알죠. 지킬 박사는 되게 평상시에는 되게 착한 인물이야. 맞죠? 근데 뭐 약을 이렇게 잘못 먹으면 하이드가 돼버리죠. 그런 게, 그 다음에 광해라는 드라마가 예전에 했어. 광해라는 드라마가. 광해라는 드라마가 평상시에는 되게 정치를 잘해. 근데 갑자기 막 정치를 못해. 그렇죠?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병헌이라는 배우가 두 배우를 이제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맞죠? 한 명은 되게 진지한 모습, 또 한 명은 되게 희극적인 모습. 인간은 결국 뭐예요? 선의 의미와 악의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존재. 맞나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체성 혼란과 식별 문제, 거기 이제 보세요. 정체성은 아까도 제가 영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요? 정체성 영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덴티티 말고. 아까 금방 했는데 Who am I라고 했잖아요. Who am I. 어렵나요? 영어라서? 아니요. Who am I. 집중이 잘 안 되나봐요. 그러니까 이 정체성은 Who am I의 문제예요.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이 이게 뭐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할 때도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게 좀 멋있어 보이잖아요. 정체성은 정체성이야. 그런 걸 누가 보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체성이 뭐야? 아이덴티티야. 근데 아이덴티티가 뭐야? Who am I야. 나는 누구인가. 그럼 훨씬 더 멋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문제를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뭐 식별 문제가 나왔는데 옹고집이 나와요. 79쪽에. 여러분 옹고집 모르는 분 계세요? 한국인이면 다 알잖아. 그렇죠? 옹고집이 이제 막 그 인색하고 막 이러다가 가짜 옹고집이 들어가 버리잖아요. 뭐 제가 다 설명 안 해도 되잖아요. 그 진짜와 가짜의 대립, 뭐 선악구도 뭐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 나중에 개가천선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79쪽에 박스 체인은의 옹고집도 넘어가고 가짜 옹고집은 그 밑에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히 욕심도 가진 인물로 일자리도 구하여 가족을 편안하게 해주고 진짜 옹고집은 가짜 옹고집으로부터 고집을 버리고 세상과 적절히 타협하라는 충고를 받는다. 뭐 이렇게 나오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또 넘어가고 분열된 자아와 가면쓰기라고 나와요. 분열된 자아와 가면쓰기.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80쪽에 나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자신의 외적 인격이 본래적 자신과 너무나 거리가 멀어 본성을 무시하거나 억압하게 될 때 내면의 분열과 갈등이 심해져. 이런 것이 이제 분열된 자아라는 거예요. 갈등이 너무 멀어지는 그런 게 분열된 자아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이청준은 가면이란 장치. 가면이 영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가면. 페르소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순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게 말면 되고 밑에 작품 여러분 읽어보세요. 제가 거기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자, 81쪽 이면의 가치 찾기 짝패. 걸로 가면 그러니까 이면의 가치 찾기는 다른 면이 있다는 거예요. 외양이나 행동이 다른 독립된 두 인물이 선악, 미추, 진위. 이건 다 이항 대립이라 이걸 이항 대립인 거 기억나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다 선악, 미추, 진위에다 미추 짝 치고 이항 대립이라고 써놓으세요. 이항 대립. 뭐라고 한다? 이항 대립. 이 세상은 다 이항 대립. 예를 들어서 봐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 하늘과 땅 두 개죠. 남과 여 두 개. 밤과 낮 두 개죠. 맞잖아요. 흰 것과 검은 거 예를 들어서 그런 걸 다 이항 대립이라고. 흑백 다 이항 대립이에요. 이항 대립 되게 많습니다. 따져보면. 그래서 형제 자매 등 닮은 사람이 의미론적 대립과 갈등을 보여준다. 하여튼 그런 걸 이항 대립이라고. 그러니까 두 다른 어떤 사람이 대립하는 거. 다윗과 골리앗 있죠 성경에. 다 이항 대립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그 밑에는 여러분 읽어보시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이제 라울의 이야기 그거는 여러분 읽어보시고, 자 마지막 83쪽 정체성의 전환 변신 별로 넘어. 여기는 좀 설명을 좀 이제 깊이 있게 좀 하겠습니다. 뭐냐면 변신. 여러분 카프카의 변신 이름 들어봤죠? 이 변신 보면 되게 웃기죠. 이 주인공이 갑자기 이상한 벌레로 변해버리는 거야. 맞죠? 근데 가족들은 얘가 벌레로 변했는지도 모르고 막 소풍가. 뭐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카프카의 변신 다 읽어보셨을 거는데 그런 이야기 안 읽어보셨어요? 읽어보세요. 카프카의 변신이 되게 독특해요. 그러니까 인간 소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인공이 벌레로 변했으면 뭐 가서 이렇게 막 안쓰럽고 이런 생각이 없어 전혀. 자, 변신은 환상적인 낸 이야기의 단골 모티브다. 개구리 같은 양서류나 무서운 야수가 공주의 사랑을 얻어서 저주가 풀려. 이런 이야기 많죠. 미녀와 야수. 또 백조가 된 오빠들 위해 열심히 세게 풀러 옷을 떠서 저주가 풀리도록 하는 이야기. 우렁이가 섹시로 변하는 이야기. 우렁이가 이제 그 섹시로 변한 우렁이 섹시 그런 이야기죠. 이걸 이제 좀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하냐면 나중 미부 설화라고 그래요. 우렁이 소라 속의 아름다운 여자. 나중에 이제 고전 소설 강독의 예, 말씀하세요. 그 토끼전 예. 토끼가 아니 별지부전이 예. 저희 나라 거예요? 아니 그도 다 외국에서 들어온 거 중국에서? 아니 별지부전은 중국에서 뭐 들어오진 않고 우리나라의 어떤 이야기 이게 원래 별지부전이 옛날에 그 뭐랄까요 그 역사적인 이야기 있잖아요. 역사적인 이야기. 그런 역사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좀 돌려서 비유적으로 쓴 거예요. 별지부전은. 비유적으로 쓴 거고, 중국에서 돌아온 이야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김시습의 금오신화가 있어요. 그거는 구라는 사람의 전등신화가 있거든요. 이 전등신화의 영향을 받은 김시습의 뭡니까 금오신화 이런 경우는 중국의 영향을 받은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의 이야기죠. 우리 이야기예요. 하여튼 그래서 변신 모티브가 많다 이런 이야기고요. 변신은 제일 마지막 줄.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므로 변신한 결과가 주인공을 불행하게 하거나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결말은 동의할 만하다. 그렇죠. 변신을 통해서 무엇인가에 대한 원초적인 욕망의 결과다. 그래서 한강이 여러분 한강이 누구의 딸인 줄 아세요? 한강이는 한수산이라고 들어보시면 되게 유명한 작가예요. 한수산 작가가 있거든요. 그분의 따님이에요. 한강이. 그래서 한강이라는 그 작가의 소설 내 여자의 열매는 이러한 원초적 욕망에 의한 변신으로 주인공의 상황이 이상적으로 변하는 결말을 보여준다. 남편의 시각과 목소리로 아내의 변신을 이야기한다. 아내는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지만 답답한 고층 아파트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한다. 아내는 아파트에 사는 것을 힘들어하고 몸에 원인 모르는 피멍이 생겨 커지죠. 얼굴도 푸르스름해지고 먹는 것도 토해. 긴 출장을 다녀온 남편은 베란다에 무릎을 꿇은 채 식물로 변해 있는 아내를 발견. 아니 독특하죠. 아내가 식물로 변해 있어. 이 작품에서 아내는 대도시와 문명에 대한 병적 거부감을 보이지만 남편은 이러한 상태를 알아채지 못하고 이상한 징후만 관찰해낼 뿐이다. 아내는 자연에 속해 바람과 햇빛과 물만으로 살고 싶어 하지만
이러한 아내의 절실한 욕망을 이해하지 못한다. 사람에서 바람과 햇빛과 물로 사는 식물로 정체성을 전환시킨 캐릭터를 통해 문명에 대한 비판과 생태주의적 세계관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석되기도 한다. 이렇게 써놨죠. 그러니까 이 내 여자의 열매가 이제 한강 소설집에 나오는데 그런 인물이라는 거죠. 한강은 이제 채식주의자로 그 맨부커상인가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또 봤는데 뭐 그렇게 뭐 하여튼 옛날 게좀 재밌죠. 그래서 그렇죠. 고전을 많이 공부하는 게 좋은데 이 내 여자의 열매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하죠. 아내가 식물로 변하는 이야기라. 그러니까 그래서 변신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 여러분이 이제 소설 쓰거나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남들이 안 쓴 걸 써야 돼. 그렇지 않나요? 그래야 재밌어. 예를 들어서 어떤 작품을 쓰거나 시를 쓰거나 할 때 제목을 저도 이제 이번에 장미의 손이라는 시를 썼지만 안 나와. 장미의 손 이런 거 찾아보면 안 나와. 그런 게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이 진달래꽃을 김소월이 막 써갖고 대박 터뜨렸잖아요. 여러분 진달래꽃 쓰면 김소월 이길 것 같아요? 네? 김소월 여러분 이길 것 같으면 쓰세요. 안 된다니까? 아이 제 말이 맞을 틀려요. 딱제 완전 냉거 끝장이네. 제목이 너무 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 제목이 이렇게 좀 그러니까 그런 말을 저도 이제 시공부할 때 그러더라고요. 그 교수님들이 제목만 딱 봐도 시의 한 뭐 7~80%가 끝난대요. 결정이 된대. 제목만 딱 봐도. 그러니까 제목을 예를 들어서 뭐 가을, 뭐 겨울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뭐 어떠한 가을 이렇게 이해가죠.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좀 써야지. 그러니까 가을 이러면 너무 뻔하잖아요. 겨울 이러면 그러니까 뭐 좀 독특한 뭐랄까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떻게 설명할까? 뭐 커피의 가을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어떤 좀 남들이 쓰지 않은 어떤 제목을 가지고 와가지고 뭔가를 쓰면 호기심을 자극하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그런 식으로 한번 써보십시오. 아 오늘 그래도 정말 많이 했네. 2장, 3장을 제가 쭉 훑어드렸는데요. 저는 지금 핵심적인 것만 다 한 거예요. 그 밑에 있는 건 이제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요. 이런 뼈대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 방송을 들어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